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2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에피소드에서 다음에는 조명가게를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 공지 없이 오징어 게임 2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구독자, 조회수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느 방구석 팟캐스터의 애처로운 발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명가게 에피소드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목을 좀 가다듬고 녹음에 임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프닝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방송사 시상식이 한창이죠? 예전에 비해 방송 채널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사 시상식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뜨리는 데는 이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나친 나눠주기식 진행으로 인해서 지상파 시상식들이 스스로 권위를 갉아먹은 측면도 크죠. 그럼에도 대상 수상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3사 연기대상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 MBC는 30일 월요일, KBS는 31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BS는 이미 21일에 연기대상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명예의 대상 수상자는 바로 일전에 요봄남봄에서도 다뤘었던 굿 파트너 장나라 배우가 데뷔 23년 만에 연기대상을 손에 거머 쥐었습니다. 장나라 생생히 기억합니다. 데뷔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타 오브 스타잖아요. 당시 솔로 여가수 쪽, 나아가 여성 가수 부분 독보적 지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섹스 심벌 이효리의 아성을 위협했던 유일한 여성 가수였는데 연기에도 소질이 있어서 데뷔 후 빠르게 지상파 미니시리즈 주연을 맡았었죠. 그렇게 2002년 3월에 지상파 첫 주연작을 이번에도 SBS에서 맡았네요. 바로 SBS 명량소녀 성공기 최고 시청률 40%를 넘는 대성공을 기록했죠. 역시 장나라다. 신드롬은 계속된다. 라는 평가 속에 공동주연을 맡았던 장혁 배우와 더불어서 공동대상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졌습니다. 공동대상, 사실 나눠주기 끝판왕이죠. 다만 서로 다른 작품에 출연한 배우 각각에게 대상을 공동수상해버리면 언급한 것처럼 자기들만의 축제 느낌이지만 같은 작품에서 협연한 배우들에게 공동대상을 주면 그래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마침 이런 사례가 명량소녀 성공기 바로 직전 해인 2001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SBS 연기대상에서 여인천하 전인화 강수연 두 배우가 대상을 공동수상했습니다. 여인천하 전인화 강수연 공동수상 킹정이죠. 진짜 개꿀잼 드라마였는데 왜야? 도지원 배우께서는 잘 지내고 계실런지. 여튼 이러니까 장나라 장혁 공동대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해 열린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장혁 배우는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고 장나라 배우는 대상 근처도 못 갔습니다. 왜냐? 명량소녀 성공기가 끝나고 2개월 후에 SBS에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뭐냐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그렇습니다. 야인시대가 방영을 시작했고 명량소녀 성공기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성공기를 보여주지 하면서 최고 시청률 50%를 넘기는 대성공을 거뒀죠. 대상 수상자는 나는 종로의 킹도 아니다. 안재모 배우가 만 23세 나이로 역대 남성 최연소 연기대상 수상자로 등극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야인시대를 누가 이겨요? 장나라 배우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만난 셈이죠. 역대급 불수능? 이런 거죠. 그래도 데뷔 23년 만에 연기대상을 마침내 거머쥔 장나라 배우를 보게 되면 오늘도 이 표현을 쓰게 되네요.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다. 같은 표현을 너무 자주 돌려먹었나요? 그러면은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방송인 황광희 씨 다들 아시죠? 제대를 하고 TVN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했던 황광희 씨가 놀토 패널 중 신동엽, 붐, 해리, 박나래, 샤이니키 등등 이들 중 톱스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톱스타는 동엽이 형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한철이야. 나도 무도 영원할 줄 알았어. 명언이죠. 네. 장나라 배우도 이걸 알았던 거죠. 데뷔 때부터 센세이션? 이거 반짝이다. 내가 노력하게 달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오셨고 그 결과 데뷔 23년 만에 연기대상 거머쥔 것 자체가 톱스타를 인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실함과 열정,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럼 저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볼까? 라는 위험한 망상 따윈 하지 않을 건강한 내일을 희망하면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2번째 에피소드 씨발 기운이요 오징어 게임 2 지금 시작합니다. 오징어 게임 2는 2021년 추석 시즌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정식 후속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에 따르면 시즌 1 집필하는 동안 창작 스트레스로 치아가 7, 8개가 빠졌대요. 그래서 시즌 1 결말을 열린 결말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편을 집필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근데 왜 후속편을 만들 결심을 했느냐는 BBC 기자의 질문에 농반 진반 톤으로 돈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시즌 1이 그렇게나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나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벌어들인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후속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후속편을 쓰기로 결심했다. 라는 말에서 자유롭진 않다 라고 답을 했는데 솔직하시네요. 넷플릭스 계약 시스템이 제작비는 원하는 만큼 주겠다. 간섭도 안 하겠다. 단 저작권이나 그로 인한 부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은 다 내 거. 이걸로 유명하죠. 지상파 시상식을 언급했으니까 지상파 드라마는 배우 출연료 부분에서는 뭐 제방료, 삼방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미국도 뭐 계약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방료, 삼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나 그동안 넷플릭스는 우린 스트리밍이잖아. 경우가 다르지 라는 논리로 피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오징어 게임으로만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추정 제작비가 2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략 1조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 감독 말에 따르면은 1조 넘게 벌은 콘텐츠로 인해 내가 번 돈, 우리 제작사가 번 돈은 얼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속편이 나온다더라 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과연 황동혁 감독 얼마 받았을까? 라는 얘기를 두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죠. 이정재 배우는 오징어 게임 후속편 회당 개런티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황동혁 감독 개런티 관해서는 추정이더라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없고요. 황동혁 감독 본인 말로는 굿딜이었다 정도만 보도됐네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한 컨텐츠네, 시청 시간 순위에서도 압도적 1위네, 황동혁 감독이 에미상 감독상을 거머쥐었네. 오죽하면 1년에 극장 나들이 한두 번 하실까 말까 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오징어 게임이 뭐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제게 물어보실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극장 나들이랑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랑 같냐? 대충 알아들으셨으면 넘어갑시다 그냥. 뭘 그렇게들 따져. 오징어 게임 2도 이러쿵 저러쿵 엄청들 따져대더만. 이러한 대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사실 시리즈 완결판이 아닙니다. 내년에 완결판인 시즌 3가 공개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위키드 요놈들은 대체 왜 공식 제목에 파트 1이라고 안 박아놨냐. 이래놓고 파트 2에는 대문짝만하게 파트 2라고 박을 거 아니냐. 이딴 저열한 장사 속 지겹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위키드보다 더한 놈들이 나타났어요. 오징어 게임도 사실 말이 시즌2, 시즌3지 그냥 시즌2 파트 1이에요.
시즌3는 파트 2인 거고. 그러니까 시즌2는 시즌3를 위한 빌드업, 교두보죠. 그렇다고 시즌2만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지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싸다만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저는 오징어 게임 2를 보기 전에 이미 후속편 전체 회차를 동시에 찍었고 이를 두 덩이로 나누어서 공개한다. 전반 에피소드 덩어리는 시즌2, 후반 에피소드 덩어리는 시즌3라는 걸 알고 봤는데도 짜증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더 글로리처럼 파트 1, 파트 2라고 했으면 덜 짜증났을 텐데 시즌2, 시즌3는 마치 연결은 됐지만 서로 독립된 기승전결을 갖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넷플릭스 이놈들 제 아무리 오징어 게임으로 돈 벌 생각에 눈이 멀었다지만은 이건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시즌2, 시즌3 통틀어 제작비가 1,000억 원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선 푼돈이죠. 왕좌의 게임 제작진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3채 회당 제작비가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 수준인데 3채 5편 찍은 돈으로 오징어 게임 시리즈 전체를 찍었고 시즌 1이 기록한 흥행 기록만으로 이미 3채를 산채로 쌈 싸먹을 정도니까 좀 저질 말장난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든 돈 정도는 푼돈 맞죠? 그럼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2탄 시즌2는 과연 시즌1의 흥행 성적을 넘을 수 있을까? 아직 집계 초반이라 좀 기다려봐야 자세한 수치 비교가 가능할 텐데 저는 후속편 제작 소식 들었을 때부터 시즌1의 흥행을 넘기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왜냐? 소포모어 징크스 때문에? 속편은 전편을 이기지 못한다는 속설 때문에? 그건 아니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고 실내에 진짜 말 그대로 처박혀가지고 근 2년 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집에서 이 짓 하고 저 짓 하다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넷플릭스랑 유튜브 각종 OTT 유료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화 드라마와는 담쌓은 저희 아버지마저 오징어 게임을 보셨으니까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희 아버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시즌2 그리고 3는 시즌1을 넘을 수가 없다. 대신에 시즌1 바로 아래 흥행 성적을 목표로 삼으면 적절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매력으로 무장한 작품일지는 곧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징어 게임 2 출연 배우로는 이게 출연 배우들이 워낙 많아서 또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다 보니까 이름만 소개하고 중간중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은 부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공유, 이병헌, 임시완, 양동근, 박성훈, 이번엔 전재준이라고 안 불렀네. 강하늘, 위하준, 위하준 배우 여담이지만 신동엽 씨 유튜브 콘텐츠에 나와서 오징어 게임 2에 관한 질문을 받더니 그냥 저는 한 번 더 인사드리자는 마음으로 출연한 거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라더니 100%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장 밖에서는 그냥 자기가 다 해먹더만 무슨 큰 비중이 아니야. 이야 스포일러 방지 이 마인드만으로는 이미 할리우드 배우 다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진욱, 오달수,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에 출연했던 박규영, 최시라 배우 동생이자 도둑들에서 부자 사모님 역할로 나왔었던 최국희, 살인자 이응난감에 출연했던 노재원, 아이즈원 출신 조유리, 더 테러 라이브에서 테러범, 군도에서 강동원의 배다른 동생 역할 맡았던 이다윗, 멜로가 체질에서 천우희 엄마 역할로 나왔던 강혜심, DP의 신스틸러 원지한, 시즌1에서 성기훈의 절친 박정배로 나왔던 이서환, 그리고 DOP 최승현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많기도 하다. 그럼 오징어 게임 2의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근데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가. 아무래도 현재 그리고 가히 2024년 전세계 최고 기대작이니까 1, 2부 정도까지만 아니다. 1부까지만 줄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시즌 1 엔딩 기억나시죠? 남자가 무슨 빨간 머리냐? 라는 거성 박명수홍의 일침을 무시하고 빨간 머리로 염색한 이정재 배우가 맡은 성기훈이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공유 배우가 맡은 양봉남을 다시 보게 되고 비행기 탑승 바로 전에 이병헌 배우가 맡은 프론트맨
녀석과 통화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찾아낼 거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대체 니놈들이 누군지 알아내겠다. 라면서 끝나잖아요. 시즌2 시작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실종된 형을 찾기 위해 오징어 게임이 열렸던 섬에 진행 요원으로 잠입했던 위하준 배우가 맡은 준호는 알고 보니 형이었던 프론트맨에게 당시 어깨에 총을 맞았었죠. 가까스로 구조돼서 본인이 섬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을 상부에 보고하지만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랄 게 어깨에 박혔던 총알뿐인데 이마저도 추적이 불가능한 총알이에요. 그래서 되려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감싸고 돈 반장 덕에 경찰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교통경찰로 자리를 옮겼어요. 계속 형사밥 먹어봤자 미친놈 맞다면서 수군 될 거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증거 차고 넘쳐나는 교통경찰이 나한텐 딱이다 라는 마인드로 교통경찰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과속 차량을 단속하게 되는데 부사수한테 야 이번엔 네가 가서 한번 범칙금 매겨봐 라면서 보내주는데 아이 저 한 번만 봐줘 어? 아이 짭새 새끼들 이라고 대응하는 다른 과속 차량과는 달리 순순히 응하고 끝납니다. 야 벌써 끝났어? 라면서 놀란 준호는 신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는데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기훈이었던 겁니다. 기훈은 어쩌다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분노의 질주를 찍게 되었느냐. 복수를 다짐했잖아요, 기훈이? 근데 그놈들을 찾을 방도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공항 전철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양봉남, 이놈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전철역에선가 누군가에게 선생님, 저랑 딱지 한 판 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다니겠지? 라는 생각에 시즌1에서 기훈에게 돈 갚으라고 기훈을 폭행했던 사채업자에게 찾아가서 그간 빚졌던 돈을 다 갚고 죽어간 사람들 목숨값이라고 생각했던 456억을 활동비로 내밀면서 모든 전철 노선의 모든 역을 하나하나씩 돌아가며 양봉남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짓을 어느덧 2년씩이나 하니까 사채업자도 그렇고 부하들도 그렇고 아 형님 저놈 말을 믿어요? 아니 뭐 딱지를 치네, 섬으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놀이를 하네,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야 돈 주잖냐, 그 덕에 우리 이렇게 다달이 먹고 살잖냐 하면서 열심히 임합니다. 그간 기훈은 사채업자 이름으로 대신 매입한 폐모텔에서 과거 참가했던 게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양봉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보고를 사채업자로부터 접한 기훈이 그쪽으로 가겠다며 악셀을 밟았다가 준호에게 붙잡혔던 거고요. 단속으로 기훈이 늦어지니까 사채업자 일당이 이러다 놓치겠다 라면서 우리끼리 일단 덮치자. 야 2대1인데 쟤 하나 뭐 못 잡겠냐? 하지만 못 잡죠. 그렇게 사채업자와 부하는 양봉남 은거지에서 꽁꽁 묶인 채 양봉남이 주관하는 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지는 사람은 러시안 룰렛, 총알 6발 들어가는 리볼버 권총에 딱 하나의 총알만 넣고 진 사람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6분의 1의 확률로 죽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결국 게임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사채업자 일당에게 연락받았던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기훈은 핏자국만 남은 걸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결국 폐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폐호텔, 본인이 묵는 방에 들어서니까 양봉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꽤나 찾으셨던 모양입니다. 라며 기훈을 맞이하는 양봉남의 손에는 사채업자 일당 중 한 명을 죽인 리볼버가 들려 있고요. 때마침 준호가 이래저래 기훈의 폐모텔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맞나 하는 사이에 폐모텔 안에서 탕!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 과연 성기훈은 당연히 살아남을 테고 양봉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총소리를 들은 준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화까지 보신 저희 어머니 왈, 아니 빨랑빨랑 게임 안 하고 뭘 이리 질질 끌어, 나 잤어 보다가. 도대체 2화까지 뭘 갖고 질질 끌었을까요? 남은 5 에피소드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작품 소개 때 언급을 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원래는 13부작 드라마였는데 이거를 억지로 둘로 나눈 끝에 탄생한 인상이 강합니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 2는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파트 1이고요. 그렇기에 오징어 게임 2 자체만의 기승전결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야 그건 덱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둘로 쪼개서 하래? 입장을 택할 것인가? 그간 이런 멋같은 장사 속 작품 대할 때마다 저는 늘 후자였죠. 이번에도 되도록 후자 입장에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논한다고 넷플릭스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럼 좋았던 점. 오징어 게임 2를 다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두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싸이의 젠틀맨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 누가 이렇게나 흥행할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감독, 배우, 심지어 한국 시청자들마저도 이 정도로 흥행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될 줄 몰랐죠.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작정하고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작품도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3의 탄생은 결국 작품 소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의 창작력 100%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반강제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봐도 틀린 말, 무례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싸이의 젠틀맨이 떠오른 겁니다. 싸이의 젠틀맨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역시나 반강제적으로 탄생한 성격이 짙죠. 시간을 12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컴백을 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신나는 노래였죠. 근데 이게 웬걸? 뮤비가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YS 보고 계십니까? 아 잠깐만 이거 난리인데? 하더니 당시 유튜브 내 온갖 조회수 기록을 강남스타일이 다 갈아치우면서 하나의 현상으로 등극을 했죠. 싸이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활동도 안 했는데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싸이가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 초대받아서 MC 해머와 콜라보 무대를 꾸몄잖아요. 그때 사회자가 싸이를 코리안 피나미나, 한국발 현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5만 군데 다 재패하면서 싸이는 강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글로벌 활동을 해보겠다면서 내놓은 노래가 바로 젠틀맨이잖아요. 비트 같은 전반적인 음악 색채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싸이, 바로 그 맛이었지만은 가사는 한국어를 되도록 줄이고 영어를 많이 넣습니다. 영어 가사도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쉬운 구절로 구성을 했고요. 다분히 글로벌 시장을 노린 거죠. 그렇게 탄생한 젠틀맨, 훌륭한 성적을 내긴 냈습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뭐 당연하죠. 강남스타일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렇게 내나 저렇게 내나 사람들은 강남스타일과 비교를 할 거고 강남스타일을 넘네 안 넘네 심지어 방구석 팟캐스터인 저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 위주로 구성된 가사로 젠틀맨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그때도 남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아쉬움이 떠오릅니다. 이 지점을 그 누구보다 싸이가 가장 많이 고민했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감정이 든다. 다행히 오징어 게임 2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내놓은 작품이긴 하죠. 젠틀맨과 탄생 동기, 배경은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적인 색채를 잃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2 소총 오랜만에 보네 라는 대사라든지 해병대 문화라든지 친구끼리 사이좋게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했다든지 진행하는 게임도 그렇죠. 러시안 룰렛, 가위바위보까지는 뭐 전 지구적이지만 근대 5종 구성 게임 보면 그렇게 한국적일 수가 없잖아요. 야, 임권택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근데 이상하 배우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와 접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2 그리고 조커 폴리아드인데요.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중의 기대에서 베테랑은 조금, 조커는 완전 벗어난 속편이었죠. 두 작품 다 지난 베테랑 조커 폴리아드 에피소드에서 다뤘는데 그때마다 저는 1000만 관객 영화, 흥행 수익 10억 불 돌파한 영화의 속편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전환한 방향에 대해 그리고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감독의 배포와 끝까지 추진한 끝에 결과물을 낸 뚝심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징어 게임 2도 시청자, 그것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무슨 게임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스피디하게 극이 진행됐다면은 시즌 2는 제 아무리 시즌 3를 위한 교두보라 하더라도 시즌 2 자체적으로 게임을 끝내고 또 몇 년 후로 해서 시즌 3에서 뭐 왕중왕전을 치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즌 2, 3 전체가 하나의 게임, 즉 6일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걸로 전개 방향을 택한 거죠. 시즌 1에서는 에피소드가 총 9개인데 이번에는 이제 2, 3를 합치면 13개인 겁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 늘어지는 부분만큼 게임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느냐? 디테일하게 보여주긴 합니다만 거기에 중점을 뒀진 않았습니다.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게임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벌어지는 한 판 더 동그라미파 vs 이러다 다 죽어 X파 간 대립에 보다 무게를 실어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왜 동그라미를 택했는지, 왜 X를 택했는지, 왜 동그라미였다가 X로 바꿨는지 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수 할애합니다. 2,000? 누구 코에 붙여? 야, 이 정도 상금 갖고는 택도 없어. 한 판 더. 동그라미 파나. 이 정도 상금이면 됐지.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X파. 각각의 사정과 상황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서로를 회유하는 그 말도 솔깃합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게임 하면 개인당 떨어지는 상금 더 늘어난다니까? 야, 너 2억 갖고 나갈래? 아니면 8억 갖고 나갈래? 잠깐, 8억을 내가 갖는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다음 게임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서로를 회유하는 이러한 논리 구조가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협력 관계가 구축되기도 하지만 먹이사슬 또한 형성되는 등 배신과 좌절이 판을 치죠. 데스게임 장르인데 야, 게임이 주가 되어야지 라는 분들에게는 실망감이 생기실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군상을 보다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그라미나 X 중에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결국 게임은 계속 될지, 여기서 멈춰질지, 그렇다면 향후 전개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좀 쫀쫀하더라고요. 시청자들 간의 호불호가 가장 나뉘는 지점이긴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또 시즌2에서 벌어지는 게임을 살펴보잖아요. 시즌1과도 확실히 지향점이 다릅니다. 시즌2에서 총 3게임이 벌어지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대 5종, 그리고 짝짓기 게임. 모두 단체전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게임 성격 자체는 개인전이지만 성기훈이 진두지휘를 시도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DOP, 타노스가 트롤짓을 벌이긴 하지만 여튼 단체전으로 전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시즌1을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그리고 줄다리기까지가 초반 3게임인데 줄다리기 빼고는 모두 다 개인전이죠. 이렇듯이 시즌2에서는 개개인의 게임 능력, 이로 인한 생존 여부를 보는 맛은 떨어지지만 편을 가르고 이합집산하고 다시 배신과 화해를 반복하는 인간군상에 대한 감상 포인트가 지속되다 보니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서로가 편을 가르고 싸우게 되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같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베테랑2랑 조커2도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색채를 추구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했잖아요. 산만한 것과는 별개로. 요약을 하자면은 오징어 게임 2의 태생은 싸이의 젠틀맨과 비슷했지만 구성은 젠틀맨과 달랐고 베테랑2나 조커2처럼 전편과는 다른 접근으로 재미를 주려 시도한 점에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나뉘고 있다. 나는 좋았고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야, 단체전이니까 게임이 좀 재미가 없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 되게 재밌던데요. 근대 5종이랑 짝짓기 게임 존재미던데. 또 살펴보면 근대 5종에서는 시즌1의 줄다리기 속의 함의가 이어지죠. 누가 봐도 노인과 여성이 있는 성기훈 팀이 건장한 성인 남성들로만 구성된 상대팀을 못 이길 것 같은데 전략 전술로 편견을 깨부순다. 이게 줄다리기 대전의 함의였잖아요. 참고로 시즌1 집필할 때 황동혁 감독이 이것 때문에 온갖 줄다리기 영상을 다 봤대요. 그러다가 힘에 서는 열세인 팀이 일부러 힘을 빼고 앞으로 돌진해서 상대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대로 되치게 한다라는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차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5종에서는 20대 여성, 노인, 비리비리한 남자, 입만 산 무당,
그리고 트랜스젠더,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이지만 박성훈 배우가 맡은 현주가 사기이긴 하지만 세간의 시선을 일단 보여주잖아요. 아이 뭐 저런 애랑 팀을 맺어. 근데 개 잘하쥬? 힘만 센 놈들 뭣도 못하쥬? 그 다음에 짝짓기 게임에서도 잔인한 현실 풍자가 녹아있죠. 방금 전까지는 팀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남의 뒤통수를 잡아채서라도 내가 생존자 방에 들어가야만 하고 너 때문에 땡땡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정신 차려. 내가 와서 당신들이 산 거야. 라는 대사 등등 생각해볼 지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장면에서의 연출도 되게 긴박하게 잘 그려졌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게임을 펼치는데 노래는 또 경쾌하기 그지없고 신나고 해맑아요. 저도 모르게 그 게임을 보는 순간은 VIP가 돼가지고 낄낄대면서 오, 야 공기 통과했어. 야, 저 팽이 실패하나?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종 실패하면 그대로 빵! 음악도 뚝! 질질 끌려나가는 시체 보여주잖아요. 모순의 극치죠. 나중에는 음악이 신명나면 날수록 섬뜩하더라고요.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1 때도 이러한 지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즌2에서도 이게 이어져서 저는 좋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자꾸만 서정적인 오페라라든지 팝송을 틀어놓는 거는 조금 에바 아닌가 싶긴 했는데 다른 게임 할 때는 또 음악이랑 잘 맞아서 호불호가 반반이었달까요? 제가 출연 배우 소개하면서 유명 배우 참 많이 나온다.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배우들 참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명과 암이 되게 뚜렷합니다. 좋았던 점이니까 명부터 톱파보면 그러려면 암을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야겠네요. 유명 배우들 혹은 적어도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니까 설마 이 배우가 여기서 죽겠어? 혹은 야, 쟤 흑막이다 라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럴 거면은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덜 알려진 배우를 썼어야지. 그래야 쫄깃쫄깃하게 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황동혁 감독이 일부러라도 유명 배우를 쓴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연기력 때문인데 시즌1에서는 주요 참가자들의 전사를 1화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끝나고 한 차례 게임이 종료된 후에 각각 보여줬었죠. 근데 시즌2에서는 이진욱이랑 박규영을 제외하고는 안 보여주죠. 박규영은 오징어 게임 참가자가 아니라 진행요원이니까 진행요원은 이렇게 섭외되는군 이라는 호기심을 해소시켜주고 또 대놓고 시즌3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암시하는 장치를 흩뿌려 놓았으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전사를 푸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 외의 인물들은 가뜩이나 인간 군상에 집중하려는데 임시완의 전사가 이렇고 박성훈의 전사가 저렇고 송영창의 전사가 저렇고 다 보여주면은 엄청 늘어지죠. 욕 무진장 먹었을 테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부 대사로 설명하고 퉁칩니다.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방금 전까지 게임하다가 제가 사회에 있었을 땐 하면서 플래시백 나오면 이게 더 짜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죠. 이거를 모두 대사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배우들의 연기력이 너무 중요하죠. 관건이죠. 떠올려보면 시즌1의 최고의 수혜자 정호연 배우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동생한테 누나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줘 라고 할 때 그때 연기력이 북한 말도 좀 어색했고요. 여러모로 아쉬웠던 기억이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겠다 보다는 검증된 유명 배우를 쓴 게 아닐까 싶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만한 가성비도 없고요. 아마도 감독의 의도가 이게 맞다면 배우들의 연기? 감독의 의도에 충실히 보답을 합니다. 그 비싼 출연료값 해요. 저는 특히 공유, 이병헌, 그리고 박성훈 이 세 배우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 공유 배우는 성기훈 앞에서 한 2분 동안 독백을 하잖아요. 공유 배우 인생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멸시, 조롱, 당황, 분노, 체념, 그 와중에 지키고픈 쫀심 이 모든 게 서려있는 표정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조명도 특히 좋았고요. 만약에 전사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공유가 핑크솔저 분장을 하고 저격하면서 자기 아빠를 쏘내만해하는 그 장면을 다 찍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배우가 얼굴로 쫙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납니까? 근데 빨려 들어가요. 이병헌 배우는 말에 입이 아프긴 합니다만 성기훈을 속이려고 연기하는 오영희를 연기한 거잖아요. 자기 과거 말할 때
자기가 어쩌다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 아내가 아프네 마네 뭐 이럴 때 저 순간만큼은 저 내뱉는 말 100% 전부 다 진짜인 건지 아니면은 성기훈을 속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MSG를 친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의구심을 관객들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 거죠. 중요 분기점마다 성기훈을 지그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일품이고요. 마치 저의 시선, 시청자의 시선 같기도 해요. 에이 그 등신아 그게 되겠냐? 라든지 너도 똑같구나 라든지 등등. 저는 언제가 제일 소름 돋았냐면 짝짓기 게임 마치고 게임 진행 여부 투표할 때 오영일이 결국 X를 눌러서 동점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다음날 재투표를 하기로 하죠. 그때 자기는 곧 배식 시간이고 포크가 지급될 거란 걸 아니까 스페셜 게임이 벌어질 거란 걸 아니까 야 이거 재밌게 돌아가겠네 하면서 살짝 미소를 띄우는데 아 이래서 이병헌 하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박성원 배우는 김시은 배우가 언니도 예뻐요 라 할 때 리액션 그 표정 연기 야 정말 대단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공유고 이병헌이고 아 당신이 짱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군인 출신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를 떠오르게 만들죠. 또 변희수 하사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까지 상기를 하면 씁쓸함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바로 현주 캐릭터인데 여기에 언니도 예뻐요란 대사는 좀 투머치 아닌가 싶었거든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야 그때 박성원 배우의 그 떨리는 하관 침을 간신히 꿀떡 삼키는 그 목 그 감정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감탄했습니다. 예. 인기 있는 배우, 비싼 배우 다 이런 이유로 쓰는 거예요. 야 정말 여담이지만은 처음에는 박성원 배우가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서구 언론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이 해명하기를 처음에는 진짜로 국내 트랜스젠더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대요. 근데 한국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배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평소 눈여겨봤던 박성원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강혜신 배우도 중간중간 주책 맞은 우리네 엄마 모먼트 10분 발휘하시고요. 특히 세모총각 할 때의 그 리듬이라든지 바이브는 엄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송영창 배우는 원래부터 믿고 보는 계저씨 연기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볼 수 있었고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사실 시즌 1에서의 연기가 시즌 2의 연기 톤과 많이들 비슷하죠. 근데 시즌 1 때는 이러한 연기 톤이 전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쌍문동의 자랑과 같은 들떠있는 톤에 단아까, 뭐뭐 했군 식으로 끝나는 문어체 대사에 쓸데없이 비장하고 이건 딱 봐도 감독이 일부러 저런 디렉션을 준 것 같다라는 인상이 강할 정도로 왜 저렇게 연기를 하나 싶었거든요. 시즌2에서도 이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미 먹어본 맛이어서 그런지 좀 덜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예. 또 성기훈이라는 캐릭터의 지난 시간 동안의 감정선을 떠올려 보면은 충분히 저렇게 비장하고 도끼가 좀 서린 것 같은 묘사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가끔씩 긴장감을 싹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배우가 계신데 바로 이서환 배우입니다. 코믹 릴리프 역할을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소화하시더라고요. 특히 불침번 서면서 기훈하고 스몰 토크하는 장면 참 정겨우면서도 연기 구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관에서 오징어 게임 2 공개 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공개되고 나서는 다른 이유로 논란의 중심이 된 세상의 빤을 쓸어버려 테노스 TTTTOP 탑 발연기다 오그라든다 뭐다 뭐 말이 많죠? 저는 근데 재밌던데요. 연기를 잘한다가 아닙니다. 오그라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최승현 이 양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예능 말고 보다 인간 최승현이 녹아있는 빅뱅 다큐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원래도 테노스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라디오스타에서 이제는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 빅뱅 탈퇴한 그 양반 말로는 최승현 배우가 뭐 자기한테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받아달라고 하는데 자꾸 일본말로 사과를 한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또 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승현 배우는 원래 이래요. 그래서 저는 최승현 배우 연기를 보면서 지금 최승현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건지 즐기고 있는 건지 도당체 모르겠어가지고 막 Hey, excuse me, yo, señorita
하고 막 짝짓기 게임에서 노재원 배우랑 같이 춤추고 링가링가 출 때 빵빵 터졌습니다, 저는. 노재원 배우도 역시 잘 받아줘요. 예, 잘 받아줍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저는 최승현 배우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 때문에 오징어 게임 2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상 약에 취한 약쟁이 연기를 실제 경험자가 한 적 있습니까? 배우들이 실제로 술을 마셔가면서 만취 연기를 한 적은 있죠.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홍상수 영화를 두고 이제 어디 가서 리얼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리얼리즘 어디다 갖다 대. 물론 실제 약을 주진 않았겠지만 또 그래야만 하고 주면 안 되고 생각해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출자가 곽도원, 배성우 배우 불러다 놓고 음주운전하는 캐릭터 맡아줄 수 있냐. 너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냐. 라고 한 꼴이에요. 시즌2가 공개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승현 캐스팅을 놓고 황동혁 감독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 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가 끝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중에 복귀한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대신 오디션도 보고 검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핵심인데 최승현 배우가 이 역할을 맡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다.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다. 처음 이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냥 연기력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는 거구나로 받아들였는데 오징어 게임 2를 다 보고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니까 가장 적합이라는 표현이 참 황동혁 감독님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정말 큰 미덕과 장점과 매력 포인트는 바로 후킹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화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구성을 해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는 막 50분이고 어떤 에피소드는 35분이고 좀 편차가 컸었는데 이 작품은 매 화가 거의 다 50분 이상입니다. 1시간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후킹이 시즌 1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쭉 보고 싶게 만들어요. 일전에도 OTT 컨텐츠를 다룰 때마다 제가 몰입감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OTT에서 몰입력이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거는 저는 상찬 오브 상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극찬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오징어 게임 2를 정말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쭉 끊김없이 한 번에 몰아봤습니다. 그만큼 상업적으로 잘 만든 드라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배우 출연의 암을 좀 톱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인드가 작동을 해서 별로 놀라지를 않게 돼요. 오달수? 내 그럴 줄 알았지. 또 반대로 저렇게 유명한 배우들 데려다가 왜 아무것도 안 해? 저게 다야? 활약상이 저게 다야? 이럴 거면 왜 나왔대? 분량이 이게 끝이라고? 같은 불만이 생겨요. 아마 시즌3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주고 또 이를 해소해주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온갖 사륙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일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시즌3에서 다 설명되겠지, 해결되겠지와 같은 시즌3가 있으니까는 만능 해결사가 될 수가 없죠. 돼서도 안 되고요. 13화 모든 에피소드가 동시에 공개되었더라면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제 아무리 시즌3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승전결이 좀 있어줘야 하는데 쿠데타가 진압되는 걸로 끝맺기는 했으니까 기승전결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옥2 보면은 아직 시즌3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몰랑 태도로 일관했잖아요. 얘보단 나아요. 그럼에도 싸다만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이 점이 되게 아쉬웠고 그놈의 쿠데타. 동그라미파와 엑스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좋게 봤다지만 루즈한 전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6화까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놈의 7화, 문제의 7화,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훈이 게임에 재참가하는 목적도 윗선을 찾아내려는 거였고 치아에 부착한 추적기가 사라졌죠. 그때부터는 그러면 되도록 희생을 줄여가면서 게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런 다음에 나의 복수를 이어나가 보자로 계획을 설정했다고 봤어요, 저는.
그러다가 투표 제도로 인해서 내가 암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뭐 인간에 대한 회의감 같은 체념을 느꼈고, 그럼 이쯤에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보자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계획을 털어놓으니까 오영일이 가장 먼저 동조하잖아요. 프론트맨 입장에서는 이 또한 우리 VIP 형님들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X쪽 사람들을 오영일이 선동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 또 오영일이 성기훈한테 그러잖아요. 대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 이때 프론트맨의 표정에 약간 조롱이 담겨 있죠. 이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기훈을 보면서 저는 그래, 뭐 어차피 기훈 입장에서도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동그라미 쪽은 도무지 설득이 안 되니까 야습 때 동그라미를 먼저 쳐서 X쪽 피해를 최소화하다가 진압하러 온 진행 요원들 무기를 노리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야 저거, X쪽 그 중에서도 소수만 침대 밑에 숨고 다른 X들을 고기방패로 내세우네? 뭐야 이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라는 생각에 김이 싹 빠졌습니다. 아니 X쪽 전원에게 쿠데타에 동조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오늘 야습이 있을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침대 밑으로 숨어라 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고기방패로 내세워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거는 그동안 말했던 성기훈의 어떤 신념과 대단히 배치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전개상에 너무나도 큰 허점이고 구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걸 또 시즌3에서 어떻게 메꾸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멍을 크게 냈는지를 보여주는 꼴이겠죠. 그 다음에 제 아무리 성기훈이 대가리가 텅텅 비었어도 그렇지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나 싶은 부분들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꽤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오영일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가. 깐부 할아버지도 1번이었고 그 1번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게임 관계자였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설령 꼭 1번이 아니더라도 455명 중에 나를 제외한 VIP나 혹은 게임 관계자가 숨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모르는 건지 왜 얘기하질 않는가.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리고 시즌1 끝나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참가자들이 묵는 거대한 숙소 벽면에 어떤 게임을 할지 힌트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성기훈은 이걸 알 수밖에 없죠. 왜냐면 최후의 3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우승자니까 침대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봤을 거고 그로 인해서 저 그림이 무슨 뜻일까를 상기를 해볼 거고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데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일 먼저 벽면에 그려진 그 그림들을 먼저 봤거든요. 보니까 뭐 구름 사다리라고 하나요? 철봉 건너기? 뭐 매달려서 앞으로 한 칸씩 나아가는 그 힌트가 조금씩 보이던데 우승자였잖아요. 벽에 그런 거 그려졌다는 거 알았을 텐데 왜 침대를 치우자는 말을 안 하는가. 그 점이 참 어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성기훈 관련된 설정은 아닌데 진행 요원들 간에는 서로의 신분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숙소 외에는 그리고 누군가의 명령 외에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노을, 이 장기를 팔려는 다른 진행 요원들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그 진행 요원들이 노을의 방에 들어가서 겁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칼자국을 내기도 하고요. 그놈들이 노을의 가면을 벗기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 봐놨어. 너 처신 똑바로 해. 라는 협박의 의미로서 작용을 하니까. 근데 왜 지들도 가면을 벗습니까? 이제 노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보다 협박에 중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방해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하고 떠났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가면을 벗지? 왜 지 신원 노출을 하지?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당 장면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몸수색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 왜 성기훈 이빨 속에 있는 추적기는 뺐으면서 양동근 엄마의 은장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타노스의 보약도 그대로 뒀느냐. 몸수색을 할 거면은 그런 것들도 다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전지적 프론트맨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해가 됐거든요. 프론트맨은 어디까지나 이 게임을 관리하면서 VIP들에게 재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VIP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에 입각해서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기는 거죠. 성기훈 이빨 속의 추적기? 그거는 절대로 재미 요소가 될 수가 없죠. 방해 요소죠. 그런데 은장도는 개꿀잼 요소고, 그리고 보약,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만한 게 없죠. 게임의 재미 요소와 변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만능 열쇠긴 해요. 왜 이건 이렇게 뒀을까? 왜 저건 저렇게 뒀을까? 그냥 프론트맨이 게임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뒀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는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작품은 아예 설명을 좀 VIP 관점에서는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잖아요. VIP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희희낙낙 즐기고 있는지는 후반에 가서야 보여줄 테니까 그냥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변수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남길 건 남기고 뺄 건 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 시즌 1에서는 뺄 거 다 빼고 남긴 거 하나도 없고 그랬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게임 룰이 바뀌었나 보죠.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언급을 했지만 이딴 식으로 시즌 나눌 거면 차라리 매주 2화씩 공개를 해라. 흑백 요리사 때 잘 했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 이래놓고서는 시즌2 전편 지금 공개라고 광고하는 건 진짜 너무 킹받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요. 이런 안 좋은 버릇 좀 안 들였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제 별점은 3.5. 볼만한데? 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죠. 근데 유독 좀 너무나도 날카롭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의 나노 단위로 씬을 분석하고 여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투영됐을 거야. 이거는 무슨 의미일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심하게 올려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사소한 부분 하나 안 맞는다고 가루같이 까고요. 오징어 게임이 그럴 만한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작품의 속편이니까 왕관의 무게 견뎌야죠. 견뎌야 되긴 하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가 이꼬르 수작이 아니듯이 넷플릭스에서 올타임 넘버원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올려쳐줄 이유도 없고 현미경을 여기저기 다 들여다대면서 분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라온 평들을 보면서 나는 좋던데, 나는 괜찮던데 하면서 그 평들을 읽었거든요. 시즌 1 때도 이 정도의 재미와 이 정도의 아쉬움을 견지했던 작품이었고 시즌 2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서 플러스 포인트를 해줄 게 있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뎠고 견딘 끝에 시즌 1에 비빌만한 재미로 무장한 작품이 탄생을 했다.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치고는 놀라운 성과다. 그래서 3.5점을 주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뗄래야 뗄 순 없지만 그래도 떼고 본다면 이만한 상업적인 재미를 갖춘 드라마가 올해 있었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이번에 또 박희순 배우가 깜짝 출연을 했잖아요. 제가 오징어 게임 1 보면서 공유 배우가 나오네. 공유가 왜 나왔지? 도가니 거기서 황동혁 감독이랑 연을 맺었지? 그래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그간 연을 맺었던 배우들 특별 출연 더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병헌 배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윤석도 나오나? 박해일도 나오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고수 나오나? 정유미 나와? 이러면서 봤는데 시즌2에 아니나 다를까 남한산성에 나왔던 박희순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3에 최종 흑막 김윤석, 박해일, 고수 이쪽은 너무 뻔한 예상이고 임팩트를 주려면 깐부 할아버지의 아내 나문희 배우 예상합니다. 내 죽은 남편이랑 깐부 사이였다지? 나문희 선생이 딱 등장해가지고 호박 고구마 들고 이정재와 맞붙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기에 시즌3에서는 또 누가 특별 출연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특별 출연 배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징검다리입니다.
7화에서 이 징검다리가 많이 좀 위태로웠는데 그래도 6화까지 해온 게 어디냐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이라는 평을 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드렸던 대로, 그리고 사과드렸던 대로 조명가게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2번째 에피소드 오징어 게임 시즌 2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